아저씨, 그렇게 억지로 뚫으려고 하면 절대 안 열려요. 순식간에 금고시라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해외에서 급파된 보안 전문가들이 쩔쩔매던 300톤급 특수금고 앞에서 고작 초등학생 진우가 휠리스 운동화를 멈춰 세우며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청소부 자식이라 그런지 도둑질하는 법부터 배웠나 보지? 당장 저 새끼 끌어내. 최태준 상무의 비릿한 욕설과 함께 진우의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대기업의 파산 위기를 막을 유일한 서류가 든 금고, 그리고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 가난한 소년. 5분이면 충분해요. 대신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모두가 비웃던 소년의 손끝이 금고 다이얼에 닿는 순간 대한민국 서열 1위 기업의 추악한 민낯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소년은 아버지를 구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TK그룹 본사 건물은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층의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 7층에 위치한 특수 금고실 주변은 평소보다 10배는 많은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게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죠. 금고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거대한 쇠문을 마주하고 선 독일 기술자들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커다란 기계식 드릴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 주변에 구멍을 뚫으려던 드릴 날은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만 낼 뿐, 이내 불꽃을 튀기며 허무하게 부러져 나갔습니다. 지켜보던 최태준 상무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기술자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이 쓸모없는 인간들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놈들을 불러왔더니 고작 드릴 날이나 부러뜨리고 있어? 내일 아침 9시면 전 세계 채권자들이 몰려올 텐데 저 안에 있는 서류 못 꺼내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가족까지 이 땅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독일인 엔지니어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양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결함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부 시스템에 고주파 간섭을 일으켜서 잠금 핀들을 완전히 엉키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더 힘을 가했다가는 내부에 설치된 비상소각 장치가 작동해서 서류가 잿더미가 될 겁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최태준 상무가 분에 못 이겨 기술자를 발로 걷어차려던 그때 복도 끝에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낡은 청소용 카트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는 사람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야간 청소부 한석봉 씨였죠. 그의 곁에는 낡은 교복 상의를 걸치고 책가방을 맨 13살 소년 진우가 휠리스 운동화를 신은 채 바닥을 매끄럽게 지쳐가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방끈을 고쳐 매주던 한석봉 씨가 살벌한 금고실 분위기를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상무님,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구역 청소 시간이 좀 늦어져서요. 얼른 저 구석만 닫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핏발선 눈으로 한석봉 씨를 쏘아보며 곁에 있던 박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박 실장, 저 냄새 나는 인간들 안 치우고 뭐해? 지금 여기가 구경거리인 줄 알아?
당장 저 카트랑 같이 지하 주차장으로 처박아 버려. 박 실장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와 한석봉 씨의 어깨를 밀치자 옆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금고를 바라보던 진우가 입에 물고 있던 막대 사탕을 와드득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렇게 억지로 뚫으려고 하면 절대 안 열려요. 안에서 4번이랑 7번 기어가 벌써 어긋나서 꽉 물려버렸거든요. 순식간에 금고시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드릴을 들고 있던 독일 기술자들도 씩씩거리던 임원들도 모두 시선을 돌려 낡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소년을 쳐다봤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이 조그만 놈아.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주둥이를 놀려? 기어? 네가 기어가 뭔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야. 한석봉 씨가 겁에 질려 진우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기계 만지는 걸 좀 좋아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오히려 최태준 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겁에 질린 기색 하나 없이 맑고 깊었죠. 열어드려요? 지금 시작하면 5분이면 충분해요. 아니면 그냥 아저씨들 마음대로 하세요. 10분 뒤면 저 안에 있는 종이들 다 타버릴 텐데. 최태준 상무가 분노로 얼굴을 찌푸리며 주먹을 치켜들 때 금고실 뒤쪽 커다란 문이 열리며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TK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왕 회장이 두터운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나타났습니다. 왕 회장이 손을 들어 최태준 상무를 제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멈춰라. 저 아이의 눈을 보아하니 허풍을 떠는 것 같지는 않구나. 최태준 상무가 당황하며 왕 회장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저런 근본 없는 청소부 자식의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금고에 그룹의 사활이 걸린 서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왕 회장이 휠체어를 진우 앞으로 바짝 붙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얘야, 정말 5분이면 저 거대한 괴물의 입을 열 수 있겠느냐? 만약 실패한다면 내 아버지는 직장을 잃게 될 것이고 너희 가족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게다. 그래도 해보겠니? 진우는 대답 대신 등에 메고 있던 책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필통이나 공책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계 정비를 할 때 쓰는 기름때 묻은 청진기와 작은 자석 몇 개였습니다. 한석봉 씨는 아들의 돌발 행동에 손을 벌벌 떨며 기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가 휠리스 바퀴를 굴려 금고 다이얼 앞에 서자 최태준 상무가 비서의 귀에 대고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다가 5분 지나면 바로 저 부자를 끌어내서 지하실로 보내버려. 감히 회장님 앞에서 사기를 쳐? 진우는 청진기를 금고 다이얼 오른쪽 상단에 밀착시켰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자 금고실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이얼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마찰음이 청진기를 타고 진우의 귓속으로 악보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다이얼을 왼쪽으로 2번,
다시 오른쪽으로 반바퀴. 진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고 소년의 눈동자는 금고 내부의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제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경로를 추적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금고 내부에서 팅 하는 맑은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켜보던 독일 기술자가 깜짝 놀라며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첫 번째 고정 핀이 풀렸어. 저건 소리만 들어서는 절대 맞출 수 없는 위치인데. 최태준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며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2분. 진우는 이제 다이얼을 돌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금고 안에서 톱니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옮겨놓는 것 같았죠. 마지막 잠금 장치가 위치한 7번 구역에 도달하자 진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빠, 청소 카트에 있는 식용유 좀 줘요. 여기 내부 핀 하나가 너무 뻑뻑해서 소리가 잘 안 들려. 한석봉 씨가 허둥지둥 카트에서 기름통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다이얼 틈새로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뒤 다시 청진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금고 내부에서 수십 개의 강철 기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마지막으로 진우가 중앙에 달린 커다란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 틈새에서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톤에 달하는 거대한 합금문이 마치 거짓말처럼 부드럽게 뒤로 밀려나며 열렸습니다. 금고실 안에 있던 임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왕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금고 안에 보관된 국채 서류 뭉치를 확인했습니다. 오, 서류가 무사하구나. 완벽해. 정말 완벽해. 최태준 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금고와 진우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고작 초등학생 아이에게 처참하게 짓밟혔고 그 분노는 이내 서늘한 질투로 변했습니다. 진우는 청진기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으며 아빠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나 진짜 배고파. 우리 아까 약속한 치즈 떡볶이 먹으러 가자. 순대도 시켜줄 거지? 한석봉 씨는 눈물을 훔치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아빠가 오늘 시장에 있는 거 다 사줄게. 어서 가자. 두 사람이 청소 카트를 밀며 유유히 금고실을 빠져나가자 왕 회장이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상무, 저 아이와 아버지를 잘 기억해둬라. 저런 인재는 하늘이 우리 그룹에 내려준 축복이야. 최태준 상무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박 실장의 어깨를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박 실장, 지금 바로 저 꼬맹이 뒷조사 시작해. 저런 기술이 청소부 아들한테 있을 리가 없어. 분명히 저 아비 되는 놈이 금고 설계도를 훔쳤거나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분명해. 내일 아침까지 저놈들 약점 하나라도 못 찾아내면 내 목을 칠 줄 알아. 박 실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즉시 보안팀 가동해서 저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거주지, 주변 인물들까지
샅샅이 털겠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진우가 다니는 햇살 초등학교 정문 앞은 평소와 달리 취재진과 경찰차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금고를 여는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유출되면서 천재 금고 소년의 정체를 밝히려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었죠. 진우가 등교하자마자 수십 개의 마이크가 아이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졌습니다. 한진우 학생, 어젯밤 TK그룹 금고를 연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미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요? 진우는 당황하여 책가방 끈을 꽉 움켜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반 친구인 민성이 다가와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에이, 기자 아저씨들, 속지 마세요. 얘네 아빠 그냥 청소부예요. 맨날 화장실 청소나 하는 아저씨인데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분명히 어디서 훔친 거겠죠. 주변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진우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제 아이의 천재성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비리나 절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멀리서 검은 선글라스를 쓴 사내들이 무전기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대상 확인. 여론 조성은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연행하겠습니다. 진우의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웅 대접을 받던 소녀는 이제 어른들이 짜놓은 거대한 음모의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던 맑은 하늘 위로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며 거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낡은 운동화가 빗물에 젖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교문 앞에 쏟아지는 빗줄기는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쏟아지는 질문 세례와 카메라 플래시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기자들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처럼 어린 소년을 에워싸고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빗물을 가르며 다가오더니 정문 앞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들이 내리자 민성이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여기에요. 우리 아빠 회사 사람들이에요. 저기 저 도둑놈 아들 잡아가세요. 민성의 외침에 기자들이 일제히 사내들에게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최태준 상무의 신복인 박 실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TK그룹 법무팀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금고 개방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안 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여기 한석봉 씨가 과거 우리 그룹 정비팀에서 근무하며 빼돌린 기밀 설계도를 아들에게 외우게 한 증거가 있습니다. 진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아빠는 그런 적이 없는데 박 실장이 내민 서류에는 아빠의 지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기자들이 진우를 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진우 학생, 아빠가 시킨 게 맞나요? 어젯밤 그 연기도 다 연습한 건가요? 진우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가방끈을 꽉 쥔 채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나쁜 짓 안 했어요. 내가 그냥 들려서 연 거라고요. 하지만 소년의 가녀린 외침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사내들이 진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 할 때 저 멀리서
아빠의 낡은 청소용 카트가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석봉 씨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우리 진우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박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한석봉 씨의 뺨을 서류 뭉치로 툭툭 쳤습니다. 한석봉 씨, 당신이 감히 우리 상무님을 속여? 이 조작된 정비일지 좀 보라고. 당신이 10년 전부터 이 금고를 털려고 계획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어. 경찰들 오고 있으니까 가서 설명해. 한석봉 씨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박 실장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누가 조작했다는 거야? 이건 내가 평생 기계를 고치며 적어온 일지라고. 당신들이 뭔데 내 인생을 쓰레기로 만들어.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 한석봉 씨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가지 마. 아저씨들, 우리 아빠 놔주세요.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경찰이 진우를 거칠게 밀쳐내자 한석봉 씨는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절규했습니다. 진우야, 울지 마. 아빠 금방 돌아올 거야. 저 사람들 말 믿지 마라. 진우는 빗물 섞인 흙탕물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민성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며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휴대폰을 꺼내 최태준 상무에게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계획대로 처리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영웅이 아니라 사기꾼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여론도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빠의 체온을 느꼈던 손바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자리에 홀로 남겨진 소년에게 다가온 것은 우산 하나였습니다. 보안팀 신입사원인 수연이 진우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내 아빠를 구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진우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누나 누구예요? 우리 아빠 아저씨들이 잡아갔는데. 누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수연이 무릎을 굽혀 진우와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너랑 내 아빠를 돕고 싶어. 최 상무님이 하시는 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 나랑 같이 가자. 수연은 진우를 자신의 낡은 자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면 가득 붙은 TK 그룹의 건물 구조도와 보안 일지들을 보며 진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연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진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무님은 내 천재성이 무서운 거야. 네가 있으면 자기 권력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 아빠를 스파이로 몰아서 입을 막으려는 거야. 진우는 코코아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아빠가 매일 밤 적던 일지, 그거 내가 다 알아요. 기계들이 아프다고 할 때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적어둔 보물지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 최 상무님이 내 아빠한테 씌운 혐의가 거짓이라는 증거. TK 그룹 내부망에 접속하면 그날 밤 금고 보안 로그의 원본이 있을 거야.
진우는 수연의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영어들이 쏟아졌지만 진우의 머릿속에는 그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누나, 여기에요. 0시 15분. 금고 문이 열리기 직전에 누군가 외부에서 강제로 로그를 수정한 흔적이 있어요. 이 IP 주소, 최 상무님 집무실인 것 같아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네가 이걸 어떻게 찾아냈니? 이건 전문 해커들도 몇 시간은 걸릴 작업인데. 진우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빠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소년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자취방 밖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연,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 열어. 산업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도 중죄라는 거 몰라?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당황하여 진우의 어깨를 밀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진우야, 어서 도망쳐. 이건 내 가방이야. 안에 돈이랑 내 비상 연락처가 있어. 학교 친구 민성이네 집 근처에 있는 창고로 가. 민성이가 괴롭히긴 해도 그 집안이랑 최 상무 사이가 안 좋아서 거기가 제일 안전할 거야. 진우는 수연이 건넨 가방을 메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졌고 소년의 뒤로 사내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휠리스 바퀴를 굴리며 빗물이 고인 골목을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가로등 불빛이 진우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한편 최태준 상무는 집무실 소파에 앉아 비서가 건네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석봉 씨가 지하 취조실에서 온몸이 젖은 채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태준이 인터폰을 대고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한석봉 씨, 고집 좀 그만 피우지 그래. 당신 아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쥐새끼처럼 쫓기고 있다고.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아들은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줄게. 당신 아들의 그 귀한 귀를 우리 회사를 위해 바치겠다고 약속하라고. 한석봉 씨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 우리 진우는 당신 같은 괴물들 도구가 아니야. 태준이 조소하며 담배 연기를 화면에 뿜었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박 실장, 그 아이를 찾으면 그냥 데려오지 마. 손가락 하나 정도는 못 쓰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확실하게 겁을 줘서 데려와. 진우는 민성이네 집 근처 폐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바닥에 주저앉은 소녀는 가방 안에서 아빠의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지하 8층 보관실의 열쇠였습니다. 진우는 열쇠를 손에 꼭 쥐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기다려. 내가 꼭 아빠 구하러 갈게. 그 나쁜 아저씨들이 아빠한테 사과하게 만들 거야.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초등학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인 천재의 눈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진우는 다음 계획을 위해 아빠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최태준 상무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금고의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소년의 긴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폐창고 안에 서늘한 공기가 진우의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소년은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무릎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속에 숨겨진 본사 지하 시설의 도면을 머릿속에 통째로 그려넣기 시작했죠. 일기장 갈피에는 빛바랜 설계 도면과 함께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소리로 속인다라는 글귀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가방 속에 있던 소형 드론 조종기를 꺼내들며 나직하게 입술을 뗐습니다. 아빠, 무서워하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진우는 민성인의 별장 근처에서 몰래 가져온 고성능 드론을 창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가 전송하는 영상이 진우의 태블릿 화면 위로 푸르스름하게 나타났죠. TK그룹의 비밀 연구소 입구에는 방탄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2인 1조로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드론을 건물의 환기구 내부로 밀어넣어 보이지 않는 곳의 센서 위치와 경비팀의 교대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진우는 근처 편의점에서 구한 노란색 비닐 우비를 깊게 눌러쓰고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쓰는 낡은 헬멧을 썼습니다. 여기 지하 2층 연구실에서 주문한 피자 배달 왔는데요. 결제가 미리 안 돼서 직접 받아가셔야 합니다. 진우가 미리 녹음해둔 성인 남성의 목소리를 변조기로 재생하며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작은 소년의 체구를 보고는 의심 없이 철문을 열어주었죠. 진우는 화물용 승강기 구석에 몸을 숨긴 채 감시 카메라가 회전하는 각도를 계산해 복도의 사각지대를 고양이처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갇힌 것으로 보이는 특수보안구역 앞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천장의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리며 붉은 조명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입자 발생. 지하 3구역에 침입한 배달부 차림의 소년을 즉시 생포하라. 복도 끝에서 쏟아져 나온 요원들이 진우를 향해 그물을 던지며 압박해왔습니다. 진우는 휠리스 바퀴를 굴려 바닥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으나 이내 막다른 벽 앞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뒤쪽에서 들리는 차가운 구두 소리와 함께 최태준 상무가 조소를 머금은 채 나타났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진우의 헬멧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구나, 꼬맹아. 내 아비가 있는 곳을 그렇게 알고 싶었나 보지. 진우는 무릎이 쓸려 피가 배어나오는 와중에도 최태준 상무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어디로 보냈어요? 당신이 꾸민 거짓말들, 내가 다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최태준 상무가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뒤편에서 휠체어를 탄 왕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하고 울렸습니다. 그만해라. 아이에게 손을 대는 건 인류가 할 짓이 아니다. 한진우, 네가 그렇게 어떤 금고든 다 연다지? 왕 회장의 신호에 요원들이 검은 천에 덮인 육중한 물체를 중앙 테이블 위로 올렸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은은한 구릿빛 광택이 흐르는 다이얼도 구멍도 없는 매끄러운 금속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 회장이 진우의 맑은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30년 전 직접 설계하고 봉인한 침묵의 상자다. 이 안에 내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들어있지. 네가 이걸 열어낸다면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도 좋다. 최태준 상무가 당황하며 왕 회장의 휠체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스파이의 자식입니다. 이런 중대한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왕 회장이 최태준 상무를 매서운 눈빛으로 제지하며 진우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내 아버지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고 너는 네가 가진 그 천재적인 귀를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모든 정비 도구를 폐기하고 업계에서 영구히 제명될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한 뒤 금고 앞에 섰습니다. 최태준 상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주머니 속의 리모컨 버튼을 몰래 눌렀습니다. 순간 금고실 사방에 설치된 초지향성 스피커에서 고막을 후벼 파는 듯한 고주파 소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으악!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진우는 귀를 막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였지만 청각이 수만 배 예민한 진우에게는 수천 개의 송곳이 뇌를 찌르는 고통이었죠. 최태준 상무가 바닥에 쓰러진 진우를 내려다보며 조롱 섞인 어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소리가 안 들려서 못 열겠어? 너 같은 천민이 감히 우리 가문의 비밀을 훔치려 하니 벌을 받는 게다. 진우는 고통 때문에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면서도 필사적으로 금고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소음은 기계 내부의 미세한 핀 소리를 완벽하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안실 서버를 해킹해 시스템을 교란하던 수연의 목소리가 진우의 귓가에 차고 있던 소형 통신기로 흘러나왔습니다. 진우야, 정신 놓지 마. 지금 메인 전력을 과부하시켜서 소음 장치를 10초 동안만 정지시킬 거야. 지금이야. 수연의 외침과 함께 끔찍한 고주파음이 멈추고 거대한 고요가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청진기를 금고의 차가운 금속판에 대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귀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 박동과 금고 내부의 공명을 일치시키며 숨을 멈췄습니다. 소년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며 다이얼이 없는 표면 아래의 온도를 읽어내려갔죠. 찾았어. 여기가 이 녀석의 심장이야. 진우는 금속판의 특정 지점을 아주 강한 압력으로 누르며 오른쪽으로 비틀었습니다. 그러자 매끄러웠던 표면이 톱니바퀴 돌듯 정교하게 갈라지며 내부 장치가 돌출되었습니다. 진우는 번개 같은 속도로 고정 핀들을 재조합했고 마침내 텅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수조원의 돈이 아니라 최태준 상무의 부친이 과거 왕 회장의 장남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구체적인 살인 공모일지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최 상무, 내 아비가 내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왕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며 부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사유를 내질렀습니다. 최태준 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곁에 있던 요원들에게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 애를 죽여. 저 서류 당장 빼서.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 요원들이 일제히 권총을 뽑아들자 진우는 서류를 품에 안고 창문 쪽으로 온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진우는 미리 가방에 넣어두었던 고강도 와이어 총을 천장의 석가래에 쏘아 로프를 걸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한 마리의 작은 새처럼 허공을 가르며 강화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튀어나갔죠. 잡아. 저 꼬마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최태준 상무의 비명이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진우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건물 외벽에 매달려 아래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지상에서는 수연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시동을 걸며 진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면 근처에서 로프를 놓으며 수연의 등 뒤로 가볍게 안착했습니다. 누나, 아빠는요? 아빠도 구했어요? 수연이 오토바이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으며 비바람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 동료들이 다른 출구로 아버지를 빼돌리고 있어. 일단 너부터 이 포위망을 나가야 해. 저놈들이 도로를 봉쇄하기 시작했어. 오토바이는 빗길을 가르며 검은 세단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진우는 품속에 아는 서류를 젖지 않게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추격해오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무섭게 번쩍이며 오토바이를 압박했지만 진우의 눈에는 공포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당신이 숨긴 모든 걸 다 열어버릴 거니까.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비밀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TK 그룹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모든 진실의 종착지인 마스터 휠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탐욕의 제국을 무너뜨린 유일한 마스터키가 되어 어둠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소년의 뺨을 때렸지만 진우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의 배신감과 최태준 상무의 광기가 충돌하는 본사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추악한 비리가 얽힌 거대한 매듭을 13살 소년의 작은 손끝이 하나씩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 작은 소년이 열어젖힐 거대한 진실의 문 앞에서 숨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폭우를 뚫고 도심을 가로지른 오토바이가 도착한 곳은 강남 외곽에 폐쇄된 지하철 검수고였습니다. 수연이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오토바이 시동을 끄자 진우는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어 상태를 살폈습니다. 검수고 내부는 낡은 철 냄새와 기름 찌든 향이 진동했지만 진우는 그 익숙한 냄새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젖은 옷을 털어내며 진우의 어깨를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생했어. 그 상황에서 침묵의 상자를 열어내다니. 누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진우는 차가운 손을 비벼 온기를 만들며 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아빠는요? 분명히 다른 출구로 빼돌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수연이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태준의 부하들이 생각보다 훨씬 빨랐어. 아버지는 지금 본사 지하 8층 특수구역으로 다시 압송되었어. 거긴 일반적인 보안 카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야.
진우는 절망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가방 속에 있던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일기장 사이에서 발견된 낡은 황동 열쇠 하나가 천장에 희미한 전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진우가 열쇠를 들어 올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입술을 뗐습니다. 이게 그 보관실 열쇠예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TK그룹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건 디지털 암호가 아니라 이 낡은 열쇠가 향하는 마스터 휠이라고요. 그때 검수고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우를 사기꾼의 자식이라며 비웃던 학교 라이벌 민성이었습니다. 민성은 젖은 우비를 벗어 던지며 수십 대의 최신형 태블릿 PC가 담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경계하며 민성 앞을 가로막자 민성이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빠가 최태준 상무 밑에서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거 보기 싫어. 진우 너 어제 금고 열 때 정말 대단했어. 나도 네가 진짜라는 거 알아.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성을 바라보자 민성이 태블릿 하나를 켜서 화면을 보여주며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거 봐. 지금 최태준이 언론을 다 막았어. 네가 금고를 훔치려 했다는 가짜 뉴스가 도배되고 있다고. 우리가 이기려면 어른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을 써야 해. 진우는 민성이 가져온 장비들과 수연의 해킹 기술을 결합하면 본사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진우가 민성의 손을 잡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성아, 도와줘. 내가 본사 지하로 들어가서 마스터 휠을 돌리는 동안 너는 이 모든 과정을 인터넷에 생중계해줘. 세상 사람들이 직접 보게 만드는 거야. 민성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고는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우리 집안 인맥 동원해서 서버 안 터지게 준비할게. 누나는 본사 보안실 로그 좀 교란해줘요. 수연은 진우의 몸에 초소형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를 부착해주며 아이의 옷깃을 정돈해 주었습니다. 수연이 진우의 눈을 맞추며 간절한 어조로 당부했습니다. 진우야, 본사 지하 8층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무향실이야. 네가 소리를 듣지 못하면 금고를 여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래도 갈 수 있겠니? 진우는 아버지가 물려준 청진기를 목에 걸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진동을 보면 돼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기계는 입이 없어도 온몸으로 말을 한다고요.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새벽 2시, 진우는 본사 건물의 외벽 배수관을 타고 소리 없이 올라갔습니다. 민성이 보낸 드론이 실시간으로 보안 요원들의 위치를 전송했고, 진우는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창틀을 넘어 환기구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환기구 안에서 진우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죽이며 오직 손끝의 감각에 의지에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지하 8층 마스터 휠룸 앞에 도달했을 때 진우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경고대로 그곳은 어떤 메아리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침묵이 지배하는 진공과도 같은 공간이었죠. 진우가 마스터 휠 앞에 서자 숨겨져 있던 모니터가 켜지며 최태준 상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화면 너머에서 빈정거렸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쥐새끼 같은 놈. 하지만 여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이지. 네가 아무리 귀가 좋아도 무용지물일 거다. 최태준 상무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 산소가 급격히 빠져나가며 진우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어지러움 속에서도 눈을 감고 마스터 휠의 거대한 다이얼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정전기와 금속의 떨림이 진우의 뇌세포를 깨웠습니다. 진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들려. 아니, 보여. 기계가 움직이는 리듬이. 진우의 머릿속에는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빛의 선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지도를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성은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스마트폰 수천 대를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저 아이가 진짜다. TK가 숨긴 진실을 밝혀라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산소 부족으로 진우의 시야가 흐려질 때쯤 마침내 묵직한 황동 열쇠가 제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철컥. 침묵을 깨는 단 하나의 진동이 진우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거대한 마스터 휠이 회전하며 본사 건물의 모든 잠금 장치가 동시에 해제되는 소리가 전산망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지하 8층의 두꺼운 철문이 열리며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한석봉 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내가 문 열었어요. 한석봉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꽉 껴안고 거친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진우야. 네가 이 아비를 살렸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도 잠시 복도 끝에서 수십 명의 무장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최태준 상무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권총을 뽑아들며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너희 부자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면 진실 따위는 아무도 알 수 없어. 태준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민성이 설치한 모든 전광판에서 태준의 비리가 담긴 자백 영상이 동시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건물을 에워싸고 있던 시민들과 기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태준 상무는 당황하여 총을 떨어뜨린 채 주저앉았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세상에는 당신이 절대로 잠글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새벽 공기가 본사 로비를 시원하게 훑고 지나가며 소년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도망자가 아닌 닫힌 세상을 열어젖힌 진정한 영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당당히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TK 그룹 본사 1층 로비는 마치 거대한 전쟁터가 승리의 축제로 변한 듯한 기묘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광판에 흐르는 최태준 상무의 비리 영상은 멈추지 않았고 로비를 가득 메운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진우와 아버지를 향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죠. 한석봉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를 뚫고 수연이 달려와 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안도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대단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네가 한 일을 다 지켜봤어. 이제 아무도 너희를 도둑이라고 부르지 못해. 진우는 수연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었지만 이내 눈빛을 갈무리하며 최상층 회장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군중들을 향해 당당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최태준 상무가 억지로 숨겨둔 가장 추악한 비밀이 들어있는 금고예요. 진우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고 시민들과 기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진우의 뒤를 따라 회장실로 향하는 승강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태준 상무가 보였습니다. 태준은 실성한 듯 웃으며 벽면에 매립된 거대한 검은색 금고 판도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래, 와서 열어봐라. 하지만 저건 나도 비밀번호를 모른다. 열려고 시도하는 순간 본사 서버가 통째로 날아가게 되어 있어. 네가 감히 저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진우는 태준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판도라 금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성이 태블릿 PC를 높이 들어 올리며 진우의 뒷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 시작했죠. 진우는 목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청진기를 꺼내 차가운 금속 표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장내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반 바퀴, 다시 왼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3번. 진우의 손가락 끝은 마치 현악기를 다루는 거장처럼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수천 개의 핀이 춤을 추듯 맞물리는 소리가 진우의 귓가를 타고 뇌리로 선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고 기계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마지막 암호를 조합해 나갔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3번의 웅장한 기계음이 회장실 벽면을 진동시켰습니다. 진우가 중앙 레버를 묵직하게 잡아당기자 판도라 금고의 거대한 문이 마치 항복이라도 하듯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수조원의 무기명 채권과 정관계 로비 장부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태준 상무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준은 연행되면서도 진우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진우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금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것은 10년 전 사고로 위장되어 쫓겨났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왕 회장의 친필 사과문이었습니다. 진우가 봉투를 아버지에게 건네자 한석봉 씨는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고맙다. 이 아비의 억울함을 네가 다 풀어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진우는 아버지의 등을 다독이며 그제야 긴장을 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은 전 세계로 중계되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소년 영웅의 탄생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진우와 아버지는 수연과 민성을 데리고 동네 작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본사 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낡고 좁은 곳이었지만 4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빛이 서려 있었죠. 아주머니, 여기 치즈 떡볶이 4인분이랑 튀김 전부 다 주세요. 순대랑 오뎅도 많이요. 진우가 활기차게 주문을 외치자 분식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산더미 같은 만찬을 차려내 왔습니다. 한석봉 씨는 떡볶이 국물을 튀김에 찍어 진우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1,000억 원 준다는 회장님 제안은 정말 괜찮겠니? 그거면 너 평생 공부 걱정 없이 살 텐데. 진우는 튀김을 입안 가득 베어 물며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빠, 난 그런 큰 돈보다 아빠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떡볶이 먹는 게 훨씬 좋아. 그리고 내 실력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서 순대를 먹던 민성이 깔깔거리며 진우의 어깨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 진우는 자존심 빼면 시체지. 야, 대신 우리 집 놀러 오면 맛있는 거 내가 쏠게. 너 덕분에 우리 아빠도 정신 차렸거든. 수연도 따뜻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우야,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야. 하지만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누나가 항상 옆에서 지켜봐 줄게.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며 네 사람의 그림자를 분식집 벽면에 따뜻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먼지를 닦던 청소부 부자가 가장 높은 곳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쟁취한 소중하고 소소한 승리의 만찬이었습니다. 진우는 매콤한 떡볶이 맛에 연신물을 들이켜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금고실의 차가운 금속음보다 지금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소년에게는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최태준 상무가 체포되기 직전 바닥에 떨어뜨렸던 기괴한 리모컨이었습니다. 리모컨의 화면에는 붉은색 숫자가 긴박하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직감이 다시 한번 위험을 알리며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진우는 떡볶이를 먹다 말고 굳은 표정으로 리모컨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본사 지하 깊숙한 곳, 아직 끝나지 않은 악의 잔재가 조용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최태준 상무의 구속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평화로운 식탁 위로 갑자기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순식간이었죠. 진우의 주머니 속에서 울리던 기괴한 리모컨의 진동이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본사 건물 방향에서 땅이 흔들리는 거대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한석봉 씨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진우야, 방금 저 소리. 설마 본사 건물이냐? 하늘로 연기가 솟구치고 있구나. 진우는 본능적으로 리모컨의 붉은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0을 가리키며 깜빡이고 있었고 그것은 최태준이 설치해둔 마지막 자폭 장치가 가동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진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아빠, 거기 계세요. 수연 누나, 본사 지하에 아직 대피 못한 직원들이 있어요. 진우는 휠리스 바퀴를 굴려 미친 듯이 본사 건물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연과 민성도 뒤를 따랐지만 아이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무너져 내리는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먼지 구름 사이로 아버지가 자신을 따라
뛰어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석봉 씨는 잔해 속에 갇힌 동료 청소부 아저씨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기둥 아래로 몸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아빠, 위험해요. 당장 나오세요. 진우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 천장에 거대한 합금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한석봉 씨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한 강력한 초음파 충격파가 진우의 고막을 직격했습니다. 진우는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눈앞에 아버지는 무거운 철골 아래 깔려 신음하고 있었고 진우의 귓가에선 삐하는 날카로운 이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세상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진우가 입을 벌려 아빠를 불렀지만 자신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의 공간 속에서 수연이 울먹이며 자신을 흔드는 모습만이 무음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귀를 부여잡고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절대 청각을 가진 소년에게 소리가 없는 세상은 죽음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하얀 벽지가 차가운 병실 안에서 진우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채 옆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의사가 진우의 눈앞에서 입을 벙긋거렸지만 진우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소년의 뇌에 닿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웅크리며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밀쳐내고 진우의 침대를 에워쌌습니다. 적의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진우의 턱을 거칠게 치켜들고 협박장이 적힌 종이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마스터키 암호를 내놓지 않으면 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적혀 있었죠. 최태준의 배우인 그림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내는 비웃으며 진우의 보물인 낡은 청진기를 바닥에 던지고 구두굽으로 짓밟아 으깨버렸습니다. 아빠의 유일한 유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내들은 진우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 아버지가 있는 중환자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의 리더는 시계의 타이머를 보여주며 10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병원 전체의 통신은 차단되었고 전력조차 그들의 통제하에 놓여 산소호흡기의 배터리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구석에서 입이 막힌 채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고 민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부서진 청진기 조각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금고를 열고 아빠를 구한단 말인가. 소년의 천재성은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식을 잃어가던 한석봉 씨가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아빠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 자신을 믿어. 소리가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아빠의 떨리는 입술이 그려내는 궤적이 진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닦고 아빠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자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병실 바닥에서 느껴지는 비상 발전기의 미세한 진동, 아빠의 심장이 뛰며 만드는 공기의 떨림. 진우는 아빠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맥박을 통해 아빠의 의지를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모스 부호보다 더 정확한 생명의 울림이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 일어나 적들이 내민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굴복한 줄 알고 쾌재를 불렀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은 채 본체에서 느껴지는 정전기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기계가 살아 움직이며 만드는 아주 미세한 떨림들이 진우의 손끝을 통해 뇌로 전달되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소리가 아닌 시각적 진동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의 픽셀이 미세하게 떨리는 주기를 계산해 적들의 암호 체계를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은 소리가 들릴 때보다 더 정교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산소호흡기의 배터리 잔량은 1%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적의 리더가 총구를 진우의 관자놀이에 대며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셋을 세며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했죠. 진우는 그 순간에도 오직 아빠의 맥박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아빠의 심장이 멈추기 전 이 모든 악의 사슬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진우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병실의 정적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무겁게 아이를 짓눌렀습니다. 진우는 최후의 암호 한 자리를 입력하기 전 적의 리더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진우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긴다는 것을. 소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병원 복도 전광판에 예상치 못한 문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모든 통신 장비가 폭발적인 고주파음을 내뿜으며 과부하로 타버리기 시작했고 용병들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 없는 세상에서 진우만이 그 아비규환 속에서 평온하게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동 복도에는 그림자 위원회 소속 용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세상은 그 모든 소음이 거세된 채 오로지 차가운 정적만이 지배하는 진공 상태와 같았죠. 적의 리더인 흑기사는 진우의 머리에 총구를 겨눈 채 산소호흡기의 전원 버튼 위로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진우는 들리지 않는 소리 대신 자신의 뺨을 스치는 서늘한 금속의 감촉과 흑기사의 비릿한 담배 냄새로 상황을 읽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내 아비는 10초 안에 숨이 멎을 거야. 흑기사가 입모양을 크게 벌려 협박했지만 진우는 그의 입술 움직임조차 보지 않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진우는 키보드 위에 놓인 열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뒤 진우의 감각은 기계가 내뱉는 미세한 정전기적 흐름과 회로가
타들어가는 열기를 포착하기 시작했죠. 진우의 손가락 끝이 키보드 위를 스칠 때마다 뇌리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파동이 시각화되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 둘. 흑기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전원 스위치를 누르려는 찰나 진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동시에 병실 천장에 달린 비상용 스피커와 용병들의 귀에 꽂힌 무전기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고주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병들은 귀를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에게는 그 아비규환조차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평온했습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는 흑기사의 팔을 뿌리치고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진우는 소리내어 울었지만 자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산소호흡기 내부 기판을 맨손으로 뜯어내어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0%를 가리키며 멈춰버린 기계를 향해 진우는 자신이 가져온 비상용 배터리 팩을 연결하고 회로의 접점을 손톱으로 긁어 강제 점화시켰습니다. 철컥거리는 진동이 기계 몸체를 타고 진우의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신을 차린 용병들이 총을 다시 집어들고 중환자실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그림자가 보이자 진우는 옆에 서 있던 수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입에 물린 테이프를 겨우 떼어내고 진우의 눈빛을 읽어냈습니다. 진우야, 오른쪽 환기구. 거기에 내가 숨겨둔 가스 살포기가 있어. 수연의 목소리는 진우에게 닿지 않았지만 진우는 수연의 입술 모양과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고 즉시 몸을 날렸습니다. 진우는 환기구 덮개를 단 3초 만에 뜯어내고 내부에 숨겨진 특수 진압용 가스 밸브를 개방했습니다. 병실 내부로 하얀 가스가 쏟아져 나오자 요원들은 시야를 잃고 허공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요원들의 구두굽이 바닥을 치는 진동을 감지하고 그들의 위치를 피해 아버지를 안전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누나, 지금이에요. 경찰들에게 보낸 신호가 곧 도착할 거예요. 진우는 수연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가 건네준 해킹 단말기를 이용해 병원의 폐쇄회로 화면을 조작하여 경찰 특공대의 진입 경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특공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요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흑기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진우를 노려보다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진우는 아버지가 누운 침대 곁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찰들의 입모양이 어지럽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진우는 그들의 소란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혼자만 다른 차원에 떨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진우의 뺨을 어루만지는 순간 그 소외감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진우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정말 장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진우는 아버지의 목을 대가 움직이는 리듬과 입술의 미세한 떨림으로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록 세상의 소리는 사라졌지만 아빠의 심장이 만들어내는 묵직하고 규칙적인 박동만큼은 그 어떤 고성능 청진기보다 선명하게 진우의 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옥상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진우의 손을 잡고 밝게 웃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만드는 미세한 공기의 파동을 눈으로 읽고 햇살이 지면에 닿아 만드는 온도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있었죠. 수연과 민성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옥상으로 뛰어왔습니다. 민성은 자신이 만든 새로운 통신 보조 장치를 진우의 손목에 채워주며 자랑스럽게 입모양을 뻥긋거렸습니다. 진우야, 이거 봐. 내가 만든 거야. 소리를 글자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진우는 민성의 서툰 입모양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진우는 민성이 건네준 장치보다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에서 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수연은 진우의 손등에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한자 정성껏 적어주었습니다. 진우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림자 위원회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던 거대한 탐욕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소리 없는 마스터가 일궈낸 기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시민들은 진우와 그의 아버지를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금고를 열어 돈을 찾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닫힌 세상을 열고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진정한 마스터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병원의 저녁, 진우는 아버지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진우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규칙적인 맥박, 바람의 진동, 친구들의 따뜻한 체온이 어우러져 만드는 생명의 교향곡이었습니다. 진우는 소리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이 자신을 가로막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TK그룹 본사 건물의 거대한 유리 외벽 위로 비온 뒤에 맑은 석양이 부서지며 도심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는 연일 그림자 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이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는 장면과 최태준 상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속보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던 소년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책가방을 메고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공원의 한적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소리는 여전히 진우에게 닿지 않는 고요한 정적의 상태였지만 소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며 나뭇잎의 흔들림과 사람들의 발걸음이 만드는 공기의 파동을 정교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제 정말 긴 싸움이 끝났구나. 아빠는 네가 다치지 않고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단다. 아버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진우의 손등 위로 자신의 거친 손가락을 겹치며 아주 느리지만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마음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입술 모양을 보지 않고도 손등을 타고 흐르는 그 따뜻하고 묵직한 압력만으로 아버지가 전하고자 하는 깊은 사랑과 안도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어 아빠가 잘 볼 수 있도록 큼지막한 글씨로 답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빠, 전 괜찮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이제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거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건 아빠가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다음 날 오전 10시, 진우는 수연과 민성의 호의를 받으며 다시 한번 TK그룹 본사 로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이 좌우로 길게 늘어서서 소년 영웅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휠체어를 탄 왕 회장이 직접 승강기 앞까지 내려와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왕 회장은 곁에 있던 비서가 건네는 수십억 원의 보상금 수표 뭉치를 뒤로 한 채 진우의 두 손을 꽉 잡으며 주름진 입술을 크게 벌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한진우 군, 자네 덕분에 우리 그룹이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았네. 이 거액의 보상금은 자네의 천재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게나. 그리고 자네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든 우리 재단이 끝까지 방패가 되어주겠네. 진우는 수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미리 준비해온 정중한 거절의 편지를 왕 회장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편지에는 보상금은 전국의 가난한 청소부 자녀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저는 대신 아빠의 이름이 적힌 명예복직 수료증 하나면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왕 회장은 허허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주변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내며 소년 마스터의 위대한 퇴장을 경건하게 예우했습니다. 민성은 옆에서 최신형 태블릿을 높이 치켜들며 진우에게 커다란 글자를 띄워 장난스럽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야, 한진우, 너 진짜 고집불통인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그래도 역시 내 친구답다. 나중에 우리 집 놀러 오면 내가 아끼는 한정판 게임기는 다 넣어줄게. 약속이다. 진우는 민성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과장된 몸짓을 보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은 진우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며 이제는 그룹 보안 총괄 이사가 된 자신의 화려한 명함 대신 진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스티커를 아이의 가방에 붙여주었습니다. 수연의 눈에는 진우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미안함과 죄책감 대신 동료를 향한 깊은 신뢰와 든든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수연의 손을 가볍게 흔들며 입모양으로 나직하게 누나, 정말 고마워요라고 답하며 따뜻한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더 흐르고 진우는 드디어 다시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복도를 지날 때면 여전히 아이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진우는 이제 귀가 들리지 않는 덕분에 그들의 시기 어린 말들조차 부드러운 공기의 흐름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민성은 학교 정문에서 휠리스 바퀴를 굴리며
기다리다 진우가 나오자마자 어깨동무를 하며 앞장섰습니다. 두 소녀는 나란히 바퀴를 굴려 동네 어귀의 작고 낡은 골목 안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아버지가 새로 문을 연 작은 열쇠 가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세상에 닫힌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라는 소박하고 투박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이웃들이 축하의 의미로 가져다 놓은 화분들이 싱그럽게 피어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기름 냄새와 쇠붙이가 부딪히는 특유의 향기가 진우의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럽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정밀 선반 앞에서 자물쇠의 홈을 깎고 있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진동을 느끼고는 작업을 멈춘 채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진우는 책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익숙하게 아빠 옆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귀로는 그 어떤 금속의 마찰음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청진기를 타고 손가락 끝으로 전달되는 톱니바퀴의 미세한 떨림은 진우에게 그 어떤 고성능 오디오보다 선명하고 웅장한 생명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격렬하게 흔들리며 낡은 코트를 걸친 한 여인이 어린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향해 절박하게 입모양을 뻥긋거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집 금고가 갑자기 잠겼는데 그 안에 내일 당장 필요한 우리 아이 심장 수술비가 들어있어요. 제발 열어주세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려 했지만 진우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청진기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여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우는 여인에게 다가가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내고는 민성에게 부탁해 여인의 상황을 정확히 수어로 통역하게 했습니다. 민성은 이제 진우의 전용 통역사가 된 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여인의 주소와 금고의 상태를 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우는 여인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없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들려오는 운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은 대기업의 수조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막힌 희망을 뚫어주기 위해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인의 낡은 연립주택 거실에는 투박하고 무거운 구식 금고 하나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지시 감은 뒤 아버지가 물려준 청진기를 차가운 금속 표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장내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진우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금고 내부의 미세한 진동은 마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다이얼을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여린 손을 잡듯 조심스럽게 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들려요. 아니, 손끝으로 느껴져요. 이 무거운 철문 너머에 들어있는 간절한 희망의 무게가 진우의 열 손가락 끝에서 단 한 번의 묵직하고 규칙적인 떨림이 관통하는 순간 철컥하는 경쾌한 진동과 함께
금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여인은 금고 안에 든 돈뭉치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진우의 손을 붙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여인의 딸에게 주머니에 있던 알사탕 한 알을 건네주고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덧 거리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소년의 앞길을 따뜻한 주황빛으로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에필로그의 마지막 막이 서서히 내릴 무렵 진우는 자신의 방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가 쓰던 낡은 일기장의 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열리지 않는 금고는 없다. 다만 그 속에 진실을 마주할 정직한 열쇠가 필요할 뿐이다라는 새로운 각오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밤바람이 실어오는 도시의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귀는 들리지 않아도 진우는 이제 온 세상을 그 누구보다 깊고 넓게 듣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책상 위에 놓인 청진기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내일 또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열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대도시의 소음은 소년에게 닿지 않았지만 진우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고 규칙적으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게 된 소년 마스터 한진우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 진정한 의미의 시작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고가 잠든 고요한 밤, 소년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진우의 눈은 내일 열릴 새로운 희망을 향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의 차가운 금속음보다 사람의 따뜻한 박동 소리가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준 소년 마스터. 진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흔히 금고 속에 든 문서와 돈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두꺼운 철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열쇠가 바로 소년의 순수한 용기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먼지를 닦던 청소부 부자가 대기업의 위선을 무너뜨리고 쟁취한 소박한 떡볶이 한 그릇처럼 우리 삶에서도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는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현실이라는 금고가 때로는 꽉 막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우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두드린다면 반드시 희망이라는 이름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진우와 아버지가 보여준 그 따뜻한 기적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